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YTN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태풍 솔릭 북산 관련 뉴스 특보와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태풍을 분류할 때 강풍 영역의 반경 크기로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네 가지로 분류한다든지 바람 세기의 강도에 따라서 약, 중, 강, 매우 강으로 나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소형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다 정보를 같이 주었고, 그래서 또 하나 또 좋았던 거는 태풍에 이제 몇 미터로 바람이 분다, 초속 몇 미터로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실감하기가 어려운데 태풍이 동반하는 바람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정도의 바람에서는 성인 남성도 걷기가 힘들다든지 이렇게 실제 실험을 보여줬다는 것이 시청자들이 이런 태풍의 바람이 이 정도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이런 실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태풍의 영향권 들은 지역에서 걸어서 다닐 때, 보행 시에 혹은 차량을 운전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또 바로 연결을 해주어서 시청자들이 좀 유의 깊게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 속에 있는 태풍으로 말을 하자면은 사라호, 셀마, 매미 등이 남아 있는데 이번 YTN 기상특보에서 한반도에서 영향을 끼친 역대 태풍의 그 순서를 피해 순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태풍이 어떻게 위험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을 좀 풀어줬고, 이번 솔릭이 어떤 태풍하고 가장 유사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보는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재난 방송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에 대한 대비나 침수 고립 시 대처 요령, 벼락이 칠 때 감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산과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지하철역에 침수가 됐을 때 실제 모형으로 이제 지하철역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 침수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부분이 안전한지, 오히려 이제 계단 뒤편이 침수가 적어서 계단으로 무조건 빠져나가지 말라는 등의 아주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태풍 때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 등은 매우 유익했다고 봅니다. 수도권 중심의 방송이 되기가 쉬운데 다행히 수도권은 무사하다 이런 류의 그런 그러니까 지방보다 수도권 중심의 보도가 좀 거슬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해당 이번 프로그램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지적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역시 한 가지 또 취재 기자들에게 안전한 취재 당부한다 이런 나연수 앵커의 말미에 하는 멘트, 그것도 역시 좋은 의도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적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은데 늘 그렇듯이 그래도 우리 시청자위원들의 역할이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개선할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 가지 굳이 지적을 찾아낸다면은 그 긴 시간 방송 동안에 유사한 정보와 이 상황 설명에 반복이 좀 많지 않았는가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뉴스 특보, 그다음에 태풍을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방송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10분, 15분, 20분 흐른 뒤에는 다소 좀 느슨해지는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사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차원의 측면 이런 것들과 동전의 앞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이 나오면은 뒷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빈틈없는 재난 대비 방송 편성, 이게 다소 좀 느슨한 설명 과정이나 유사한 화면과 설명의 반복, 이걸로 인해서 자칫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장점에 비해서 소소한 측면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보도였다는 그런 평가에 있어서 큰 감점 요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방송은 전 국민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 효과가 매우 컸는데요. 강풍에 예방하는 방법, 예를 들면 창틀에 그 빈틈이 있을 때 그걸 메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가, 또 간판같이 흉기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가, 또 침수되거나 고립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 요령을 익혀야 되는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뭐 하수구 역류 예방, 뭐 지하철 침수 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점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특히 그 차량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제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타이어 압을 어떻게 10% 이상 높여야 된다, 이런 정보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 침수를 가정한 사당역 주변 침수 시뮬레이션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실감나게 잘 봤습니다. 특히 저희가 뉴스를 들을 때 초속 몇 미터, 이게 실감나지 않는데 강풍 실험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초속 10m부터 40m, 50m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실감이 나면서 이 뉴스를 들을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도가 높게 그 기초 지식을 잘 제공해 준 것 같아서 고맙게 보았습니다. 정부의 재난안전대책 상황도 보도를 해주셨는데 이낙연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내용이라든지 또 공직자 비상근무를 요구하면서 인명피해 제로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하는 모습, 또 대통령도 국가위기관리를 위해서 예정된 행사를 미루었다는 기재 내용, 이런 것들이 볼 때 굉장히 정부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대책을 잘 세우고 있거나 이런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166개 전국 학교 휴교 내용을 보도를 하셨는데 사실 맞벌이 가정들은 그 휴교를 하면 어린 초등학생들을 맡길 곳이 없는 그런 갑자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이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대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좀 안내를 해주었더라면 그 시청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을 훨씬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뉴스 특보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영상에 있어 자료 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구분 없이 반복적으로 혼용하여 화면으로 내보내 시청자들에게 실제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는 생각입니다. 지하철 역사 침수, 태풍 피해 도심 풍경 등 과거 홍수와 태풍 피해 영상을 마치 다른 지역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은연중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구성 시에 자료 화면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 어디에서의 자료 영상이라고 표기를 해 주었으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 뉴스에서도 좀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그 뉴스 속보로 당정 새해 예산안 협의 소식을 생방송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런데 3부에서도 같은 화면을 다시 생방송으로 표기하여 방송함으로써 사실 좀 기만한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전 끝난 뉴스라고 고지하였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태풍의 사례를 살펴보는 보도에서 역대급 태풍 정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역대급이라는 말은 사실 그 표준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떤 것보다 최고라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조어를 즐기는 세대를 제외하고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어감인 것 같습니다. 신조어의 사용에도 유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방파제 테트라포트 90여 톤 유실이라는 보도는 테트라포트라는 용어가 선뜻 무엇인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 발 4개 달린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테트라포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부연 설명해 줬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YTN은 우리나라 정보, 기상청 정보에만 의존했냐는 겁니다. 보도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기상청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이런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양자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진로를 봤을 때는 일본 기상청의 보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YTN이 했으면 이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이제 시청자들이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역동적인 화면 또 다양한 리포팅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 예측 다 좋은데 정보에 대한 소스 그러니까 기상청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YTN이 굳이 우리나라 것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미국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일본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도했다면 오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태풍을 따라가면서 보도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부 대책에 대한 것을 시시각각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결과가 오보라는 이유는 뉴스의 소스 자체에 대한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YTN이 좀 더 기상청 정보 자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번 태풍 보도와 관련해서 뭐 오보다 또 뭐 잘못된 보도다 기상청이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태풍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일본 기상청이 마칠 때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이 마칠 때도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이 마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번에 마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YTN이 적극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기상청의 잘못이 아니고 이 태풍에 관련해서 그 진로를 맞추거나 피해 규모를 예측하거나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YTN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YTN 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어떤 보도 내용의 질적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외국 다른 기상청들의 이번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태풍 예보가 좀 정확하지 않다는 그 언론 보도가 이번에도 좀 있었고요. 이런 그 국제화 시대에는 좀 더 정확한 시청자들에게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좀 더 정확한 예보를 계속해서 했던 데라면 한 번 정도는 좀 소개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상캐스터가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2분 동안 나와서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예보를 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신문에서는 그거를 뭐 자주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진짜 또 이렇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르게 또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좀 의아한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외국의 특파원도 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을 좀 더 이렇게 부각해서 또 YTN이 좀 더 신경을 쓴다. 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그 태풍 특보는 일부 내내 태풍 이야기만 좀 했습니다. 한 10분 듣고 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처럼 들리는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한 13초 안에 어떤 사람의 인상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 토크라 그래서 30초 안에 핵심을 다 이야기해야지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려 한 40여 분을 어떤 때는 이제 중복되는 정보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뭐 그 전날에 있었던 외신을 조금이라도 뭐 3분에서 5분이라도 한 10분이나 20분 중간 정도의 요약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더라면 좀 더 박진감 있고 리듬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침 뉴스 태풍 대비 뉴스 특보는 YTN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대비한 재난 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강도, 그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면서 피해 지역, 예상 지역 등 세세한 부분까지 대비 요령과 정보를 주었고, 특히 역대 태풍 폭풍 피해 사항에 대한 기행 제작물의 준비도 제대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경계 태세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다만 태풍 같은 재난 방송을 할 때 기자들이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너무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사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서귀포항 중계사 보도에서 기자는 지금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하는데, 현장 화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다소 흥분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장되게 말하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애드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스튜디오를 포함해 가지고 세 군데를 스키즘으로 나눴는데, 제주 목포 기자를 부를 때 카트로 그 화면을 바꾸지 말고 스키즘으로 줌인하든가 해서 빼냈으면은 오히려 화면이 다양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화면 소개 코너에서 제주, 서귀포, 부산, 속초, 서울 등 네 군데를 CCTV로 보여줬는데, 사실 속초나 서울은 태풍 영향권에서 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CCTV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라리 태풍의 길목인 목포나 태안반도, 대전 같은 지역에 CCTV를 비춰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은 시청자들이 그 제보 영상을 받아서 실시간 태풍 상황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통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DMB 다큐 S프라임은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내는 과학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0년간 진화를 거듭해온 이동통신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1세대 이동통신 기술부터 지금의 4세대 기술까지 발전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그중 제1세대 휴대폰의 모습은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크기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벽돌만한 크기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녔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통화 품질의 경쟁을 벌였던 2세대와 속도의 경쟁이 시작된 3세대의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마치 세대별 기술의 특징과 문제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4세대 기술인 LTE의 특징을 도로에 비유해 그림과 함께 정리해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은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전문가 외에도 실제 사용자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30년간 4번의 진화를 거듭해온 이동통신 기술은 실제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게임을 즐기는 등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5G, 5세대 기술입니다. 과연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우리 생활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5세대 기술이 도입되면 4세대와 비교해 최대 전송 속도는 20배 빨라지며 처리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고 최대 100만 대 이상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5세대 기술의 특징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그래픽을 더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5세대 기술의 확장 가능성은 다른 기술과의 융합에 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사회의 구현이 통신기술과 통신장치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가상세계를 실제와 같이 경험하는 VR 기술과 5G의 만남을 소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의 5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의 융합은 미래를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영화 속의 일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 구조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조난자의 위치를 빠르게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의 발달은 노인이나 환경 문제, 건강 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다뤘는데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들에 대한 궁금증이 남기도 했습니다. 노인, 환경, 건강 문제 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인 만큼 기술을 통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자세히 다뤄볼 만한 주제일 것입니다. 이번 다큐 S 프라임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버 폭력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언급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약 43분 동안 하나의 주제로 이어가다 보니 시청자들에게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습니다. 소주제별로 나누거나 중간에 배경음악과 자료화면 등을 활용하여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프로그램에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변화는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 핵심이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다큐 S 프라임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내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집단 따돌림이나 신체적 폭력 등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까지 더해져 더욱 심각한 학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는 학교 폭력을 고발한 영화 괴물들의 한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학교 폭력을 당하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교내 폭력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까지 399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3%로 5만 명의 학생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수치가 더욱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조사보다 13,000여 명이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서는 이렇게 피해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교육부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증가폭이 컸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이 증가한 것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년 말 학교 폭력 사안의 연속 보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폭력에 대한 보도가 예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예방 교육 또한 얼마나 더 강화됐는지 실증적 자료가 없어 전문가 분석에 대해 신뢰를 더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보도에서는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보다 더 많은 것은 사이버 폭력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은 신체적 폭력 이상의 상처로 남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의 폭력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거나 자기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학생 가운데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비율이 30%를 넘게 나타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제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내에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보도 말미에서는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에서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보도를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